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개각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후 개각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개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네네.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폭과 대상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원래는 뭐 중폭계까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기가 많이 늦춰져서 사실은 정기국회 이전까지 청문회 완성하고 이러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소폭 개각이라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준비는 다 끝나고 발표 시점만 남겨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광복절에 기념사 축사를 하시고 이번 주 아마 내일 이후에 뭐 좋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지금 현재 거론되는 그 대상들은 아시다시피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뭐 내정다도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도 좀 바꿔야 된다. 해양수산부 뭐 거기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도 이제 바뀌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외교부는 뭐 지금 바뀔지 안 바뀔지 설만 있지 아직까지도 좀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소리인데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일단 당도 당청 관계가 이제 밀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평가가 좀 미진한 부서들은 빨리 좀 개편을 해가지고 손발을 맞춰서 정기국회를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국정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지금 적기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평가가 미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빠른 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 주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개각과 관련해서 탕평 인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 개각 밑그림 좀 이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 약간은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제 당대표에 취임했고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수용하는 모양새를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함께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시기상으로 너무 밀려 있습니다. 방금 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고요. 대상이 되는 부처도 굉장히 소폭으로 한 5-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나오고 있는 후보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 이런 소수의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정현 대표가 제안을 했던 탕평 인사 소외받는 지역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또는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인사 이런 측면을 반영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체 26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 호남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호남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도 적극적으로 이를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막판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실은 검증은 끝나 있는데 이정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판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아주 빠르다면 내일 이제 8.15 경축사와 이런 시점에서 그리고 조금 더 지체가 된다면 이번 주 내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너무 폭이 지금 작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수도권 아니면 역시 다시 또 TK 지역, 경북 출신들 예를 들어서 뭐 농림축산 이쪽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김재수 사장 같은 경우도 경북 영양 출신이라든가 다시 또 TK 지역 인사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긴 한데 청와대가 얼마나 좋은 요소를 만들어낼지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신임 이정현 당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남아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년만 되면 당장 차기 대선 후보 경쟁 가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사실상 임기 마무리가 또 예정될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리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공약들이 대부분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만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원활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 현안을 다루는 이 장관 또는 부처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탕평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탕평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인사 문제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과 관련돼서 또는 장차관과 관련해서 많은 인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이것이 또 대통령의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탕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권의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 여론들은 호남 인사를 국무총리로 기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왔던 이유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고 또 지역적인 탕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이념을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하고 또는 성별을 초월한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되고 발탁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기초한 여성들의 이 부처 장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발탁 자체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탕평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갈 길이 급합니다. 이런 인사에서 보다 정교하게 이 인사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기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을 잘하고 문제없는 장관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박 교수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각에서 그 이정현 대표의 건의대로 네. 이 탕평 인사가 반영된다면 이것을 어떤 그 의미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뭐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동안에 김무성 전 대표 체제에서는 당청 간의 그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안 되고 뭐 해동도 제가 알기로는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정현 현 대표는 뭐 대표 최고위원이죠. 출범부터가 지금 상당히 긴밀합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하고 대통령이 독대할 때는 한 10분 정도 했다는데 지금 25분도 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일심동체로 내년에 대권 전략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막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의 운영 전략이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가벼이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각에서부터 바로 이정현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대여 관계 야당하고 어떤 여당하고 그런 대여 관계할 때 힘을 실어주면서 이 대통령이 판을 새로 짜가는 이런 전국 운영 모법을 제시해야지 이번에 이정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전기료 뭐 누진세 인하 문제는 그거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정무적인 이러한 입각하는데 어떤 의견 같은 게 반영이 되면은 이정현 당대표한테 많이 힘이 실려서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네요. 네. 네, 개각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번 주 8구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된 이후에 새누리당이 상당히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갔다 온 이후 그다음에 이 언론 브리핑을 직접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당직자 원래조회에서 당직자들 향해서 아우님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행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또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권위적이고 이 당뇨, 소위 말하는 당직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풍토, 엘리트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풍토에서 사실은 맨 밑바닥에서부터 당대표까지 거치면서 당직자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는 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보여줬던 약간은 일부에서는 뭐 돈키호테식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실천한다면 우리 정치가 대중과 만나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사실은 걱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대표만 발언하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사실은 최고위원들도 당의 여러 가지 어젠더를 대표와 함께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대표가 독점한다거나 또는 청와대 브리핑을 사실은 대변인이 이때 이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청와대 브리핑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면 아무리 내부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간의 질서를 찾더라도 도리어 당 운영의 폐쇄성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나중에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최고위원들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정현 대표가 친박의 대표 후보로 꼽히긴 했지만 사실은 친박 주류 세력을 안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친박 진영에서도 외로운 일부에서는 홀박이다, 홀로 서는 친박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사실은 친박 진영의 이 많은 엘리트 그룹들이 이정현 대표와 그렇게 크게 교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이 이정현 대표의 독주가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친박 진영 내부에서 분명히 견제의 흐름이 나오고요. 만일의 경우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이정현 대표가 어떤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정치 행보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삐끗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거두는 순간 이정현 대표는 사실상 다 무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그런 흐름을 잘 조율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청와대의 관계에서도 당정청 일체와 좋은 의미이긴 한데 자칫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당에서 적절한 비판과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능을 상실했을 때 집권 여당, 공당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은 좋은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새누리당 내부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청와대에 종속되는 일부에서 말하는 뭐 거수기라든가 또는 청와대 출장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고 행보를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분열보다는 일단 단합이 우선이고요. 단합을 한 다음에 과연 이제 당의 문제점이 이제 지금까지 진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치유를 해갈 것인가. 저는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뭐 이제 형식적인 문제, 격식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뭐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예를 들면 그 후배 당뇨들하고 만나는데도 국민들에도 생략하고 갑자기 뭐 원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으로 형님하고 하면서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뭐 국민의례까지 생략하는 건 좀 그거는 형식이 또 중요한 또 내용도 났는데 국민의례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좀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형식적인 문제, 격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새누리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뭐가 문제고 뭐가 병들었고 뭘 뜯어 고쳐가지고 앞으로 대통령한테 뭘 요구하면서 어떤 집권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본질적인 문제를 좀 크게 좀 제시하라 이거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있잖아요. 단지 지금 뭐 형식적인 문제 가지고 파격 행보다 뭐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본질은 당이 존재하는 이유, 당의 철학과 그리고 앞으로 새누리당이 끌어들일 그 집권 지지층의 그런 목말라하는 목소리를 듣는 이런 행보를 하시라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지금 청와대와 이정현 대표 체제가 신미럴 체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이 집권 여당이 청와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무엇이 중헌이 무엇이 중헌이냐고 네. 영화 곡성의 명대사인데 신임 이정현 대표의 고향이 곡성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이미지의 당대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잠바떼기, 밀짚 모자 신화가 상당한 돌풍을 일으킨 전당대회였고요. 또 그만큼 이 밑바닥 사무처 당직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남 출신의 이정현 대표가 탄생한 것만 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당평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만큼 외연을 확대했고 그만큼의 비중이 또 신임 이 대표에게로 또 모여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호남 돌풍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호남 손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대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 보수 정당의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기대감도 큽니다. 또 그만큼 기대감을 또 이어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를 맞아서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다가 정작 이정현 대표가 당선되고 나니까 대표 탄생이 되고 나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미럴강의 대통령과의 이러한 당청 관계의 협력의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지지층들은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 결집하게 되고 더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여지는 것만큼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다음 대통령 선거 그리고 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때 얼마만큼 이러한 어떤 그 비중들을 잘 조정해 갈 수 있느냐.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는 혁신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민한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사드 배치 그리고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경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당을 대변하는 역할 그리고 대통령과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민심을 살피는 부분을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는데 대통령 편을 들 거야.
그래 대통령 지지율을 더 중시하는 당대표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 당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각각 33%씩은 33.3%씩은 반영할 수 있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만 멋이 먼저냐고를 제대로 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 민감한 현안이 일어났을 때 이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이정현 대표의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더민주 당대표들이 이번 주말 동안에 그 호남을 찾아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그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호남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 더해서 더욱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빼앗겼다. 그리고 이 전남, 전북 다 통틀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졌던 것은 새누리당이 2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석입니다. 정말 거의 전멸했다 할 정도로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당대표, 바로 그 사람이 내년에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의 대선 후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호남 민심을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라든가 또는 이종걸 후보, 김상곤 후보 전부 다 본인이 호남과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뭐 김상곤 후보는 광주 출신이다. 또 호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 또 추미애 후보는 호남의 며느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종걸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호남의 마음을 끌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가장 결핍된 요소는 호남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매번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결국 호남에서 첫 지지를 끌어모으는 후보가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고 당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호남 지역에서 출발을 해야 중도로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외연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모두 다 호남에 대한 이 호감과 또 호남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포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이 호남민들의 민심을 끌어모을 것인가. 근데 사실은 토끼 2마리를 잡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 문심에 호소를 하면서 더불어서 지금 문심을 벌인 호남 민심, 호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호심을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이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호남 민심을 어느 후보가 끌어모을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짧게만 덧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유권자 지형을 분석할 때 호남을 지리적으로 지명적으로 호남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코 다치는 일인데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호남 인구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을 통해서 본인의 공약 당대표로서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호남에만 그치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경쟁력에서 상당히 선전하면서 다수 당선을 이끌어냈지만 지금 현재 정당의 경쟁력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호남에 살고 있는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호남 인사가 아니라 출향 인사들이 오히려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의 인구도 20%가 넘게 호남 인구라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호남을 움직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되면 이 민심이 또 한 번 뒤섞이게 되고 지난번 우리가 대선을 보면서 2011년 추석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아주 대선에서 또 총선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던 만큼 이번 추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추석을 앞두고서 뒤섞이는 호남 정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 호남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후보인가. 지금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 상당히 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국에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이 당대표 후보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호남을 거의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 민심을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 전문에서 이 노동자가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이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박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객관적으로 감정이라든지 편향성을 극복하고 국민 전체의 시각 또 대선 판도 전체의 시각에서 당을 이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이제 강성 노조라든지 귀족 노조 같은 이런 노동자 이미지는 결코 대선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숫자로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바로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의 구성원들 중에 노조 출신이라든지 노조 활동하고 많이 이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그걸 반대하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소탐대시라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저는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역사가 어렵고 과거에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호남의 애국심, 애국 통정을 가진 호남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이런 큰 흐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단 시대의 호남 민심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잘할 수 있고 경제를 세우고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그런 호남 민심이 진짜 민심 아니겠어요? 지금 뭐 조그만 데 소탐대시라고 말이죠. 당파의 이기라든지 개파의 이기를 위해서 그런 큰 흐름, 호남인의 진정한 애국심을 묻히는 이런 정치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은 우리 국민들이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정현 당대표가 이번에 호남 출신으로 당대표가 되면서 물론 뭐 그 출향민입니다만 현재 호남에 사는 그런 민심을 100% 대변하지 않습니다만 수도권에 사는 호남인들 특히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정현 대표의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 그의 정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많은 민심들이 대선에서 호남인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도 있어요. 바로 비상입니다. 이런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고하느냐는 정말로 공평정대하게 나라를 위한 큰 애국심으로 갈 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당권 주자들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빼는 것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권 주자들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 노동자와 시민이라는 가치를 이제 두 가지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노동자라는 표현을 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 민주주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불평등이라는 현재 21세기 화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지금 가불관계라든가 또는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경시해오는 흐름으로 왔다.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되면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주자들이 얘기하는 그 의미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 시대의 화두라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는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노동과 시민의 가치를 같이 존중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같이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성을 좀 찾아가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현안들, 불평등, 사실은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러 가지 뭐 안보라든가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불평등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청년 실업이라든가 또는 뭐 비정규직의 비애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을 내놓음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 좀 치열한 내부의 이 논전과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법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현안들이 결국에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이제 임기에선 비대위 대표직에서는 물러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종인 대표를 놓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김종인 대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 대표가 되겠지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야기를 저는 할 걸로 보여지는 것이 중도의 다리를 건너야만 차기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권 교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외연을 확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끌어당길 때 중요한 것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꽉 쥐고 있는 아이콘이 되어 있는 김종인 대표, 중도의 어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재 이 25% 내외 정도의 지지율이 견고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연령대별로 5, 60대 이상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들과 가장 접근성 그리고 스킨십을 강하게 발휘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성향의 공약 자체에 대해서도 조언해 줄 수 있는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도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한 번 킹메이커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종인 대표의 향후 역할도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